또다시 태국과 캄보디아는 국경에서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전쟁이 더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전면전은 시작되지 않았고 대규모 폭격도 없었습니다. 미국은 두 나라의 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외쳤고 중국은 강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며 태국은 작전 결과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금도 진행 중인 이 전쟁에서 왜 모두가 말을 아끼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국경 충돌이 처음 속보로 나온 지 사흘째였습니다. 화면에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마을과 트럭에 짐을 싣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나왔죠.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국경선, 그 어딘가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현장 영상을 틀어놓은 채 워싱턴에서 온 지시 문서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에단 브룩스입니다. 미 국방정보 분석기관에서 동남아 공군 작전과 정밀 타격 분석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15년 넘게 이 일을 해왔죠. 늘 같은 구조의 보고서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프레임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문서 첫 줄에 굵게 표시된 문장이었어요. 그 아래로는 이번 충돌에 대한 공식 입장과 분석 가이드라인이 10페이지 넘게 이어졌죠. 요약하자면 간단했습니다. 이건 지역 분쟁이고 확정 가능성은 낮으며 미국은 중재자 역할에 집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런 문서를 수없이 받아봤습니다. 분석보다는 메시지가 우선인 구조였죠. 플랫폼이 전쟁을 결정합니다. F-16 같은 기체가 하늘을 지배하면 지상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무장은 부차적 요소였습니다. 좋은 기체에 적당한 무기를 달면 그걸로 충분했죠.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국 공군이 작전 계획서를 공유한 건 충돌 발생 이틀 후였어요. 파일을 열자마자 익숙한 구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F-16 내 대편대, 정밀 타격 임무, 목표물은 국경 인근 보급로와 거점 시설. 전형적인 시나리오였죠. 저는 첫 페이지를 넘기면서 이미 결론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작전은 성공할 것이고 보고서는 미국 플랫폼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작성될 거라고요. 그런데 무장 목록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KGB, 한국산 정밀유도 폭탄이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본 순간 뭔가 잘못 입력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F-16 탑재 무장 목록에서 한국 제품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통상적으로 미국산 무기가 들어가는 자리였죠. 제이담이나 페이브웨이 시리즈, 그런 이름들이 익숙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려 다시 확인했어요.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네 대 모두 같은 무장을 탑재하고 있었죠. 저는 잠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작은 위화감 같은 거였죠. 하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무장은 원래 여기 들어갈 자리가 아니었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작전 시간, 편대 구성, 공역관리 절차, 익숙한 내용들이 이어졌죠. 저는 그 작은 의문을 일단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보고서 마감이 이틀 남았고 워싱턴은 프레임을 원했거든요. 외신이 확정 가능성을 쓰기 시작한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중국의 후방 지원 정황이 포착됐다는 기사였습니다. 위성사진 몇 장과 익명의 정보 당국자 인터뷰가 전부였죠. 하지만 뉴스는 빠르게 퍼졌어요. 저는 상급자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고서 톤을 조정하십시오. 중국 변수는 최소화하고 태국 공군의 자체 대응 능력을 강조하세요. 현장 상황은 좀 더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건 당신 판단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건 확전 방지예요. 보고서가 불필요한 긴장을 만들면 안 됩니다. 전화는 끊겼어요. 저는 의자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이런 지시를 수없이 들었죠. 분석보다 메시지가 우선이고 사실보다 프레임이 중요한 구조였어요. 저는 그게 싫었지만 그렇다고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보고서는 어차피 제 손을 떠나면 누군가의 편집을 거칠 테니까요. 민간인 피난 장면이 처음 화면에 잡힌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이를 안은 여자가 트럭 뒤에 올라타는 모습, 집을 뒤돌아보는 노인의 표정. 카메라는 그들을 몇 초 비추고 다시 리포터 얼굴로 넘어갔어요. 양측 모두 민간인 보호를 약속했다는 멘트가 이어졌죠. 저는 소리를 줄이고 모니터를 껐습니다. 피난민 숫자는 이미 수천 명을 넘었고 국경 인근 병원은 부상자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공식 보고서에는 제한적 충돌이라는 표현만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국 공군 작전 일정을 다시 확인했어요. 이틀 후 첫 출격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목표는 국경선 30km 안쪽 보급 거점, 정밀 타격 임무였죠. 저는 다시 무장 목록을 펼쳤습니다. KGB. 그 이름이 자꾸 눈에 걸렸어요. 저는 한국 무기 산업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K9 자주포 정도는 들어봤지만 공대지 정밀유도 무기는 처음이었어요. 미국 중심 무기 체계에 익숙한 사람에게 한국산 무장은 그냥 목록 밖의 존재였죠. 저는 간단한 검색을 시도했습니다. 기본 스펙 몇 줄과 도입 시기 정도만 나왔어요. 실전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왜 이걸 선택했을까? 혼잣말이 나왔어요. F-16에 미국산 무장을 쓰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호환성도 검증됐고 공급망도 안정적이었죠. 굳이 한국산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태국 공군은 그걸 탑재했고 이틀 후 출격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상급자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태국이 한국산 무장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할까요? 왜요? 작전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무장 성능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이 F-16이면 무장은 부차적이에요. 당신도 알잖아요. 하지만 실전 데이터가 없는 무기라서. 브룩스, 보고서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태국 공군의 작전 능력과 미국 플랫폼의 우수성. 그걸 강조하면 돼요. 무장 제조국은 각 주에나 넣으세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빈 문서 파일을 열었어요. 보고서 초안 작성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프레임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저는 그 안에서 문장을 채워 넣으면 됐죠. 하지만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화면에는 태국 공군 작전 계획서가 떠 있었고 무장 목록에는 여전히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KGF-B76. 저는 그 단어를 몇 번이나 읽었어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불편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분노였을까요?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거짓말을 쓰게 될 거라는 걸요.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입력했어요. 태국 공군의 F-16 전력은 지역 분쟁 대응에 충분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표준적인 시작이었죠. 저는 다음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플랫폼 중심 분석, 미국 기술의 신뢰성, 작전 성공 가능성. 익숙한 단어들이 화면을 채워갔어요. 무장 제조국은 각주로 들어갔습니다. KGG 비한국산이라고요. 딱 그 정도였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제출한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피드백은 다음날 오전에 왔습니다. 방향성 적절함, 중국 변수 서술 더 축소 요망. 저는 수정사항을 반영하고 최종본을 작성했습니다. 이틀 후 태국 공군이 출격하기 전에 보고서는 워싱턴 책상 위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작전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켜고 태국 공군 작전 주파수를 띄워놨죠. 출격 시간은 오전 10시였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F-16 내 대가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장면이 위성 중계로 들어왔어요. 편대는 곧 국경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무전 내용은 암호화돼 있어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없었지만 비행 경로는 추적 가능했어요. 저는 손으로 턱을 괜 채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어요. 이 작전이 끝나면 뭐가 달라질까? 아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보고서는 이미 작성됐고 결론도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태국 공군은 임무를 완수할 것이고 미국 플랫폼의 우수성은 다시 한번 확인될 거예요. 한국산 무장은 각주에 머물 테고 누구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편대가 목표 지점에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예정 시간보다 3분 빨랐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죠.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쓴 보고서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플랫폼이 전쟁을 결정한다는 문장, 무장은 부차적 요소라는 표현. 저는 그걸 의심 없이 썼습니다. 15년 동안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요. 그 문장들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4개의 점이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F-16이 있었고 그 기체 아래에는 KGGB가 달려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붙은 제가 각주로 처리한 그 무장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보고서 초안을 제출한 다음 날 메일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상급자가 아니었어요. 외교 정책 조율팀이라는 부서였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태국 작전 보고서 표현 검토 요청.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본문은 더 간단했습니다. 작전 결과 예측 부분에서 성과 관련 표현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특히 무장 제조국 언급은 각주로 제한하고 플랫폼 중심 서사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멈췄습니다. 작전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결과도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표현을 조율하라는 지시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상했어요. 아니, 이상하다기보다는 익숙했죠.
15년 동안 이런 메일을 수도 없이 받아봤으니까요. 다만 이번엔 타이밍이 달랐습니다. 왜 지금? 혼잣말이 나왔어요. 저는 보고서 초안을 다시 펼쳤습니다. 무장 제조국 언급은 이미 각주에 있었어요. KGGB, 한국산. 딱 그 정도였죠. 더 축소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메일을 보냈을까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상급자였어요. 브룩스, 외교팀 메일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이미 알아요. 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좀 민감해졌어요. 중국 쪽에서 간접 채널로 접촉이 왔거든요. 중국이요? 지역 안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기술 확산 문제도 언급했고요.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 사안을 키우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뉘앙스였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기술 확산이라는 단어가 걸렸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전쟁이 단순한 지역 충돌이 아니라는 거였죠. 그래서 보고서를 어떻게 수정하라는 건가요? 기존 방향은 유지하되 불필요한 기술적 세부 사항은 빼세요. 플랫폼이 F-16이라는 것, 태국 공군의 작전 능력,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장에 대한 언급도요? 각주 정도로 충분해요. 더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전화는 끊겼어요. 저는 의자의 기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표현부터 관리하라는 지시, 중국의 간접적 접촉, 기술 확산이라는 단어, 모든 게 제 머릿속에서 뒤섞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태국 공군이 보낸 두 번째 문서를 받았습니다. 작전 세부 계획서였어요. 목표물 목록과 타격 우선순위가 포함돼 있었죠. 저는 파일을 열면서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전형적인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손이 멈췄습니다. 목표물 분류가 이상했어요. 병력 직결지가 없었습니다. 보급 창고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죠. 대신 목록 상단에는 다른 종류의 표적들이 있었어요. 지휘 통신 중계소, 레이더 연결 지점, 발사 통제 관련 시설.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건 미국식 교범이 아니야.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미국 공군의 표준 작전 절차라면 병력과 보급을 먼저 타격합니다. 적의 전투 지속 능력을 무력화하는 게 우선이죠. 하지만 태국 공군의 목표는 달랐어요. 네트워크를 끊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지휘 체계, 통신망, 정보 흐름. 마치 적의 눈과 귀를 먼저 막으려는 것처럼요. 저는 다시 무장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KGGB, 네 대 모두 동일했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무장이 이런 표적을 위해 설계된 건가? 하지만 저는 그에 대해 아는 게 없었어요.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고 실전 데이터는 전무했습니다. 저는 검색을 시도했지만 나오는 건 기본 스펙 몇 줄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브리핑 회의가 있었습니다. 동남아 전담팀 전체가 모였어요. 저는 보고서 수정안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태국 공군의 F-16 전력은 지역 분쟁 대응에 적합한 수준입니다. 미국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작전 능력이 충분히 검증됐으며 발표를 이어가는 동안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아니, 거짓말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도 아니었어요. 그냥 정해진 프레임을 읽고 있을 뿐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동료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브룩스, 태국 작전 계획서 봤어? 봤어요. 목표물 선정이 좀 특이하던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식 교범과는 다르죠. 네트워크 중심이에요. 그게 효과적일까? 모르겠어요. 실전 데이터가 없으니까. 동료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위에서 이 건에 대해 조용히 하라고 하던데. 너무 파고들지 말라고. 왜요? 글쎄, 중국 쪽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조심해. 동료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국경 충돌이 보도된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어요. 민간인 피난은 계속됐고 양측의 소규모 교전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공식 입장은 제한적 충돌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한국 관련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공식 발언은 없었어요. 국방부도 외교부도 아무 말이 없었죠. 태국 작전에 대한 논평 요청도 받지 않은 것 같았어요. 단지 현지 언론에서 한국 기술 지원 인력이 태국에 파견됐다는 짧은 기사만 있었습니다. 사진도 없었고 인터뷰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죠.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저는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보통 무기 수출국들은 실전 배치 사례를 홍보하기 마련입니다. 성능을 검증받을 기회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설명도 없고 성과 주장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전쟁과 무관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이틀 후 두 번째 조율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상급자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브룩스, 보고서에서 한국 관련 언급을 완전히 빼세요. 각주도요? 각주도 빼야 합니다. 외교 라인에서 강하게 요청했어요. 하지만 사실관계인데요. 태국 공군이 실제로 그 무장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보고서가 나가면 여러 곳에서 해석할 겁니다. 중국도 보고 다른 동맹국들도 볼 거예요. 우리가 한국 무기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무슨 오해요? 미국이 기술 주도권을 놓치고 있다는 오해. 그런 서사를 만들면 안 됩니다. 저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기술 주도권.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게 그런 문제였나요?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니라 기술 패권과 관련된 문제였던 건가요? 브룩스, 당신이 이해 못하는 것도 아는데 이건 우리 선택이 아니에요. 지시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보고서 파일이 열려 있었어요. 각주에 있던 KGGB 한국산이라는 문구를 마우스로 드래그했습니다. 그리고 삭제 키를 눌렀죠. 문구가 사라졌어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느낌이었어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무력감이었을까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보고서는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였죠. 그날 밤, 저는 태국 공군 작전 일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출격은 이틀 후로 예정돼 있었어요. 내 대의 F-16이 국경 인근 목표를 타격할 예정이었죠. 저는 목표물 목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지휘 통신 중계소, 레이더 연결 지점, 발사 통제 시설. 여전히 이상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미국식 교범대로라면 병력을 먼저 타격해야 했어요. 하지만 태국은 네트워크를 끊으려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작전에 한국산 무장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서에서 지운 바로 그 이름이요. 다음 날 오전, 외신에서 새로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태국 캄보디아 양측에 중재를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지역 안정과 평화적 해결이라는 표현이 반복됐죠.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중재 제안이 아니었어요. 경고였죠. 이 이상 키우지 말라는 메시지. 오후에 워싱턴에서 공식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대변인은 미국은 양측의 대화를 지지한다고 말했어요.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고도 했죠. 저는 브리핑을 보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대화를 지지한다고요? 태국 공군은 이틀 후 출격할 예정인데요. 저는 모니터를 껐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사무실은 어두워졌고 복도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15년 동안 보고서를 썼어요. 분석하고 평가하고 기록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지우고 있었거든요. 사실을 숨기고 프레임을 유지하고 메시지를 조율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사무실에 남아서 태국 공군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작전 계획서, 목표물 목록, 편대 구성. 모든 걸 다시 읽었죠. 그리고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어요. 모든 목표물이 네트워크의 핵심 지점이었습니다. 단순히 끊는 게 아니라 재구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지점이었죠. 마치 누군가 전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요. 누가 이 표적을 선정했을까?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태국 공군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였을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현장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 보고서만 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작전 계획서와 목표물 목록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직접 봐야 할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은 저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프레임을 유지하라고, 불필요하게 파고들지 말라고 했죠. 현장에 간다는 건 그 지시를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지금 지우고 있는 게 뭔가? 이 전쟁의 진짜 이야기는 뭘까? 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태국 공군은 출격할 예정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사무실에 앉아 있었고 보고서는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지워진 그 보고서가요. 현장 방문이 승인된 건 출격 하루 전이었습니다.
상급자는 전화로 짧게 말했어요. 가서 확인만 하고 오세요. 기록은 최소화하고요. 저는 가방에 노트북 하나만 넣었습니다. 보고서 초안도 함께요. 태국 공군 기지까지는 5시간이 걸렸어요.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기지 입구에서 신분 확인을 받았어요. 경비는 제 이름을 명단에서 찾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다른 말은 없었죠. 안내원이 저를 작전본부 건물로 데려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걸어다녔지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전투 준비 중인 기지라면 긴박해야 정상이었어요. 급한 발걸음, 무전기 소리, 지시하는 목소리.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작전 현장이 그랬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모든 게 차분했어요. 마치 일상적인 업무를 보는 것처럼요. 브룩스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저는 김도윤입니다. 기술 지원 담당이에요.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에단 브룩스입니다. 분석 담당이고요.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기다렸지만 그는 침묵했습니다. 작전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제가 먼저 물었어요. 예정대로입니다. 무장 탑재는요? 완료됐습니다. 짧은 답이었어요. 저는 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김도윤은 복도 끝을 가리키며 말했죠. 상황실이 저쪽입니다. 가시죠. 우리는 걸었어요. 복도에서 몇 명의 태국 공군 인력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걸음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뛰는 사람도 없었죠. 모두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상황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벽면에는 여러 개의 화면이 걸려 있었고 책상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보는 사람, 서류를 확인하는 사람, 무전기로 짧게 대화하는 사람. 누구도 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윤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면 화면 중 하나에 지도가 떠 있었어요. 국경선 인근 지역이었습니다.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죠. 목표물이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며 파티에서 검토했던 목표물 목록을 떠올렸습니다. 지휘 통신 중계소, 레이더 연결 지점, 발사 통제 시설. 모두 네트워크의 핵심 지점이었죠. 표적 선정은 누가 했나요? 제가 물었어요. 합동 분석팀입니다. 합동이요? 태국 측과 협력해서 작성했습니다. 저는 더 물으려 했지만 김도윤은 다른 책상을 가리켰어요. 저쪽이 데이터 입력 담당입니다. 책상에는 여자 한 명이 앉아 있었어요. 3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며 무언가 입력하고 있었죠. 윤지안입니다. 통신관리 담당이에요. 김도윤이 간단히 소개했어요. 윤지안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의 화면을 잠깐 봤습니다. 숫자와 코드가 빼곡했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내일 출격 시간은요? 제가 물었어요. 오전 10시입니다. 김도윤이 답했어요. 조종사는 준비됐나요? 체크리스트 완료했습니다. 표적 확인은요? 승인 절차 끝났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체크리스트, 승인 절차. 똑같은 표현이 반복됐어요. 저는 김도윤을 봤습니다. 체크리스트가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볼 수 있을까요? 김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근처 책상에서 서류 한 장을 가져왔어요. A사 용지 2장이었습니다. 저는 받아서 읽었어요. 항목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무장 탑재 확인, 연료 주입 확인, 통신 연결 확인, 표적 좌표 입력 확인, 비행 경로 승인, 복귀 절차 확인. 각 항목마다 체크박스가 있었고 모두 체크돼 있었어요. 하단에는 서명이 3개 있었습니다. 이 서명은요? 조종사, 정비팀장, 작전 책임자입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봤어요. 글씨체가 깔끔했습니다. 급하게 쓴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천히, 정확하게 쓴 것처럼 보였죠. 이 체크리스트는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3개월 전입니다. 3개월 전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김도윤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훈련 때부터 사용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3개월 전. 그때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국경 충돌도 없었죠. 그런데 체크리스트는 이미 있었던 겁니까? 이 문서는 오늘 만들어진 게 아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김도윤은 서류를 도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황실 한쪽을 가리켰어요. 저쪽이 조종사 대기실입니다. 우리는 복도로 나왔어요. 몇 걸음 가니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안에는 4명의 조종사가 앉아 있었어요. 비행복을 입고 있었지만
헬멧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책을 읽고 있었고 누군가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내일 출격하는 분들인가요? 맞습니다. 저는 유리문 너머를 봤어요. 조종사 중 한 명이 책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밖을 바라봤어요.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긴장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죠. 긴장 안 하는 것 같네요. 제가 말했어요.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김도윤이 답했어요. 몇 번이나요? 32번입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32번이요? 같은 시나리오로요? 비슷한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다시 조종사를 봤어요. 32번. 같은 절차를 32번 반복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내일은 33번째일 뿐이었죠. 표적 판단은 누가 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상황실입니다. 조종사가 직접 판단하지 않나요? 조종사는 조종만 합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조종사는 조종만.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미국 공군이라면 조종사가 현장 판단을 내립니다. 표적 변경도 가능하죠. 유연성이 중요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역할이 분리돼 있었어요. 명중 확인은요? 별도 팀이 합니다. 정비는요? 정비팀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김도윤을 봤어요. 그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왜 이렇게 나눠놓은 건가요? 김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했어요. 효율을 위해서입니다. 효율.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김도윤은 이미 다음 장소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경납고는 기지 끝에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F-16 네 대가 보였어요. 모두 정비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체 주변을 돌며 점검하고 있었죠. 사다리에 올라가 날개를 확인하는 사람, 바퀴를 점검하는 사람, 무장을 살피는 사람. 모두 조용했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저는 한 기체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무장이 탑재돼 있었어요. KGGB. 회색 동체에 번호가 찍혀 있었죠. 저는 그걸 보며 멈췄습니다. 이게 한국산입니까? 김도윤에게 물었어요. 맞습니다. 실전 데이터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건가요? 김도윤은 잠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검증은 끝났습니다. 어떻게요? 절차대로 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절차. 또 그 단어였습니다. 저는 무장을 다시 봤어요. 표면은 매끄러웠습니다. 흠집도 없었죠. 새 제품처럼 보였어요. 정비 책임자가 다가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탑재 완료했습니다. 김도윤에게 보고했어요. 김도윤은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서명하세요. 정비 책임자는 펜을 꺼내 서명했습니다. 김도윤도 그 밑에 서명했어요. 서류는 다시 정비 책임자에게 돌아갔습니다. 모든 게 조용히 진행됐어요. 저는 경납고를 둘러봤습니다. 벽면에 게시판이 있었어요. 다가가서 봤습니다. 체크리스트가 붙어 있었어요. 정비 절차, 안전수칙, 비상대응 매뉴얼. 모두 깔끔하게 인쇄돼 있었죠. 글씨는 한글과 영어로 병기돼 있었습니다. 이것도 3개월 전에 만든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일부는 더 오래됐습니다. 김도윤이 답했어요. 저는 게시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급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계획된 것이었죠. 준비된 것이었고요. 그날 저녁, 저는 기지 숙소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은 작았어요.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죠. 저는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 초안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쓴 문장들이 떠 있었어요. 태국 공군의 F-16 전력은 지역 분쟁 대응에 적합한 수준입니다. 미국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작전 능력이 충분히 검증됐으며, 저는 문장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검증됐으며, 그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오늘 제가 본 건 검증이 아니었습니다. 절차였어요. 반복이었고, 확인이었고, 분리였죠.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기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불빛만 여기저기 켜져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사무실로 갔어요. 벌써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지한도 있었어요. 노트북 앞에서 무언가 입력하고 있었죠. 출격 준비됐나요? 제가 물었어요. 30분 남았습니다. 김도윤이 답했어요. 그는 벽면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도가 떠 있었어요. 빨간 점들이 여전히 찍혀 있었죠. 저는 옆 책상에 앉았습니다. 화면 하나를 배정받았어요. 실시간 데이터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20분, 10분, 5분. 상황실은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커피를 마셨어요. 누군가는 서류를 넘겼죠. 무전기에서 짧은 교신이 들렸습니다. 태국어였어요.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륙합니다. 김도윤이 말했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4개의 점이 나타났어요. F-16이었죠. 점들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경 방향으로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상황실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더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용했어요.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윤재한이 키보드를 쳤어요.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고도, 속도, 방향. 모두 예정된 수치였어요. 정상입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저는 지도를 봤습니다. 4개의 점이 빨간 점들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목표물까지 거리가 줄어들고 있었죠. 김도윤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윤재한도 마찬가지였죠. 모두 침묵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출격 후 15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 점들이 멈췄어요. 목표 지점에 도달한 겁니다.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상황실은 고요했습니다. 화면이 갱신됐습니다. 상황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윤재한이 키보드를 몇 번 쳤습니다. 숫자가 바뀌었죠. 저는 모니터를 보며 숨을 참았어요. 표적 1번, 기능 상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태국 공군 장교였어요.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표적 2번, 연결 중단. 다른 장교가 이어서 말했어요. 표적 3번, 작동 정지. 표적 4번, 응답 없음. 짧은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화면에 빨간 점들을 봤어요. 하나씩 회색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파괴됐다는 표시가 아니었어요. 작동이 멈췄다는 뜻이었죠. 김도윤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윤재한도 계속 화면을 보고 있었죠.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니터를 봤어요. 다음 표적 없음. 장교가 말했습니다. 복귀 절차 시작. 상황실에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누군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누군가는 서류를 정리했죠. 그게 전부였어요. 환호도 없었고 박수도 없었습니다. 모두 그냥 제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출격 후 35분이 지났어요. 작전은 끝난 겁니다. 빨랐어요. 예정보다 10분이나 빨랐죠. 귀한 시간은요? 제가 물었어요. 40분 후입니다. 김도윤이 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화면을 봤어요. 4개의 점이 기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일정했어요. 고도도 안정적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임시 브리핑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워싱턴에서 메일이 왔었거든요. 임시 평가본 작성 바람. 최대한 중립적 톤 유지. 저는 화면을 보며 커서를 깜빡였습니다. 중립적 톤.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본 건 중립적이지 않았어요. 아니, 중립적이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었거든요. 35분. 4개 표적. 기능 상실. 연결 중단. 작동 정지.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입력했어요. 태국 공군 작전은 예정 시간 내 완료됐다. 건조한 시작이었죠. 저는 다음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목표물은 지휘 통신 중계소, 레이더 연결 지점, 발사 통제 시설 등 네트워크 핵심 지점이었다. 사실만 적었어요. 평가는 넣지 않았습니다. 모든 표적이 기능을 상실했다. 저는 문장을 쓰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어요. 무기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문장을 보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일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본 건 무기가 아니었거든요. 절차였고, 반복이었고, 분리였죠. 저녁에 외신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검색했어요. 태국 캄보디아 국경, 소강 상태 진입, 추가 교전 없음, 양측 대화 재개 가능성. 미국, 지역 안정 환영 입장 표명. 기사 내용은 짧았어요. 구체적인 작전 내용은 없었습니다. 무장에 대한 언급도 없었죠. 단지 상황이 진전됐다는 표현만 반복됐어요. 저는 중국 쪽 반응을 찾았습니다. 공식 성명이 하나 있었어요.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지역 평화를 희망한다. 짧았습니다. 항의도 없었고 비난도 없었어요. 그냥 주시라는 단어만 있었죠.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주시. 뭔가 달라진 게 분명했어요. 한국 쪽 반응도 검색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 내용이 나왔어요. 동남아 지역 정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작전 언급도 없었고
무기 언급도 없었어요. 기술 지원에 대한 질문에는 확인해 줄 사항 없음이라고만 답했죠.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기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다시 상황실에 갔습니다. 김도윤과 윤재한이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박스 몇 개가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철수 준비하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내일 출발합니다. 김도윤이 답했습니다. 보고서는 작성하셨나요? 완료했습니다. 볼 수 있을까요? 김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A사 용지 한 장이었습니다. 저는 받아서 읽었어요. 작전 절차 이행 완료. 데이터 기록 완료. 후속 조치 없음. 세 문장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기술 설명도 없었고 성과 평가도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돌려줬어요. 이게 전부인가요? 네. 성과에 대해서는요? 김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평가할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더 물을 수 없었어요. 김도윤은 다시 박스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지한도 노트북을 닫고 가방에 넣고 있었죠. 오후에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급자였어요. 브룩스, 보고서 초안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중립적이네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문장이 걸려요. 저는 멈췄습니다. 어느 부분인가요? 무기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표현. 이게 무슨 의미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말 그대로입니다. 플랫폼도 중요했고 무장도 중요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럼 뭐가 중요했다는 건가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경납고가 보였어요. F-16이 여전히 주차돼 있었죠. 절차였습니다. 반복이었고요. 그리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상급자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요? 역할을 나눈 방식, 책임을 분리한 방식, 체크리스트를 반복한 방식. 그게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상급자는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그 문장은 빼세요. 너무 해석이 여지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는 끊겼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파일이 떠 있었어요. 무기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문장을 드래그했습니다. 그리고 삭제 키를 눌렀죠. 문장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장을 기억할 겁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태국 공군 사령관이 짧게 말했어요. 작전은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이어졌어요. 저도 손뼉을 쳤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뒤쪽에 서 있는 김도윤과 윤지한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서 있었죠.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김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내일 출발하신다고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설명하지 않으셨나요? 기술에 대해서도 절차에 대해서도. 김도윤은 잠시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했어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숫자가 말하니까요. 저는 더 물을 수 없었어요. 김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지한도 따라갔죠.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이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책상에는 새 업무가 쌓여 있었어요. 다른 지역, 다른 분쟁, 다른 보고서. 모든 게 일상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플랫폼만 보지 않게 됐어요. 무장만 보지도 않았죠. 대신 절차를 봤습니다. 사람을 봤고 반복을 봤어요. 그리고 침묵을 봤습니다. 어느 날 동료가 물었어요. 태국 작전 어땠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예정대로였어요. 그게 다야? 네. 동료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켰어요. 새해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집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뉴스가 나왔어요. 민간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었죠. 트럭이 마을로 들어가고 사람들이 짐을 내리고 있었어요. 양측은 대화 재개에 합의했으며 추가 충돌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가 말했어요. 화면은 곧 다른 뉴스로 넘어갔습니다. 태국도 없었고 캄보디아도 없었어요. 한국은 더더욱 없었죠.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전쟁은 끝났지만 아무도 그걸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승리자도 없었고 패배자도 없었어요. 단지 흐름이 멈췄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멈춤 뒤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절차가 있었고 반복이 있었고 침묵이 있었어요.
설명하지 않았지만 증명했던 것들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에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평범한 밤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해서 새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어요. 동남아 지역 정세 평가 2월 작전 분석. 중립적인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본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사실만 적었습니다. 평가는 최소화했죠. 모든 문장이 건조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 개인 소견란에는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플랫폼과 무장의 조합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요소가 존재한다. 그게 제가 쓸 수 있는 전부였어요. 보고서는 상급자를 거쳐 워싱턴 어딘가로 보내졌습니다. 읽혔는지 무시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기록했으니까요. 몇 달 후 국제무기 전시회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부스가 있었어요. KGGB가 전시돼 있었죠. 실전 검증 완료. 팸플릿에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설명은 없었어요. 사진도 많지 않았죠. 단지 검증 완료라는 네 글자만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검증. 그게 맞는 표현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건 조용한 완성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많은 무기를 봤어요. 미사일, 폭탄, 유도무기. 모두 기술의 집합체였죠. 숫자로 표현됐고 수치로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에서 본 건 달랐어요. 기술이 있었지만 기술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있었고 절차가 있었고 반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는 무언가가 있었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 설명할 수 없는 것,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저는 그걸 태국 기지에서 봤습니다. 김도윤의 침묵 속에서, 윤지안의 반복 속에서, 체크리스트의 문장 속에서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기술은 베낄 수 있어도 영혼은 베낄 수 없다.